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자 수양론의 5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감정의 성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정은 성품이 발현된 것인데요. 즉 사단지심이라는 감정은 사덕이라는 성품의 발출이자 발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발출은 지각의 해석에 의존하고요. 지각된 내용의 해석에 의존하고요. 이 지각의 해석은 미발함양과 경물궁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미발함양의 공부도 필요하고 경물궁리의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단 발출되면 이 감정의 적절성 여부가 성찰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성찰을 이발찰식, 이발심의 관찰적 인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발찰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자는 이른바 중화구설의 시기에 중과 화에 대한 초년기 설명, 이것을 주자의 중화구설이라고 하고요. 만년기 설명을 중화신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이발의 찰식, 살펴서 알아차림 또는 관찰적 인식이라는 방법으로 감정을 성찰할 것을 주장하면서 감정 성찰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비록 무력의 어지러움 가운데에 빠지더라도 양심의 싹은 일찍이 이를 따라 발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자세히 살피고 붙들어 보존한다면 거의 큰 근본, 대본, 이것과 보편적인 길, 달도, 이것의 전체를 관통하여 그 처음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싹이 발현한다는 것이에요. 즉 사단지심이 발현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살펴서 붙잡아 보존하면 대본과 달도가 관통되고 본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본이라는 것은 중을 말하고요. 달도라는 건 화를 말합니다.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돈이라 해서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보편적 도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중용에서 중용 제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주자가 이런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양심의 싹이 발현된 것을 관찰하고 붙잡아 보존한다. 그러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 회복의 방법으로 사단지심의 관찰적 인식을 제시한 것이네요. 주자는 찰식이 명덕의 회복의 방법이라고 보면서 찰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인이 명명덕을 설명했다. 이 명덕은 사람이 본래 소유한 것인데 다만 기품과 무력에 은폐되어 어둡습니다. 요즘 학문의 연수는 마치 거울을 문지르는 것 같습니다. 거울은 본래 밝지만 먼지나 때로 어두워져 문지르고 비벼대는 노력을 들여야 그 밝음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곧 본연의 밝음일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자가 말씀하셨다. 그대의 주장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 이치는 거울을 문지르는 법에 비유할 수 없어요. 선생님께서 몸을 약간 들며 두 손을 펴서 드러내는데 마치 번쩍이는 모습과 같이 하고는 말씀하셨다. 갑자기 번쩍이는 광명이 나오니 문지른 뒤에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았을 뿐이지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군자와 소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우인이 말하였다. 홍문 중에서 언급한 비록 어두운 은폐가 지극하더라도 그 사이에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곧 빈틈 사이에서 본체가 밝아진다는 말씀이 이러한 도리이겠지요. 선생님께서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큰 근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으니 알맞게 연수해야 합니다. 본체가 밝아진다. 큰 근원은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다.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본체나 근원이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품이 밝아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품에서 번쩍이는 광명이 나오는데 즉 사단지심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서 알아차려서 보존하면 본체가 근원이 성품이 함양된다고 보는 것이네요. 찰식의 이치는 즉 관찰적 인식의 이치는 거울 닦기가 아니라 도덕적 감정이 번쩍이는 광명처럼 무력의 틈 사이로 솟아나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붙잡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보존의 결과로 본성이 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성찰은 본성 함양의 한 방법이 됩니다. 찰식을 통한 측은지심의 보존은 측은지성 성품이네요. 이것에 함양이 되고 측은지심 이거는 이발심이죠. 이것의 회피는 측은지성의 손상이 된다고 봅니다. 인용문입니다. 맹자께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요점이 바로 이곳에 있다. 곧 사단이 나에게 있으니 그 모두를 확증할 줄 안다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샘에 물이 뿜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들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손 이것은 사양지심을 표현한 것이네요. 시비지심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 만일 이 측은의 마음을 항상 보존하면 곧 이 측은의 본성이 함양되지만 만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곳에서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바로 이 측은의 본성을 해치게 된다. 그렇군요.
측은지심의 보존이 측은지성이라는 성품의 함양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보존은 가치의 습득성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맹자와 주자는 모두 사덕을 천명지성으로 곧 선엄적인 성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선엄적인 것을 다시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선엄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실천을 통해 발현되지 않으면 기품과 무력에 의해 은폐되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그 작용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론할 때 이치와 기, 기질 또는 기운이라는 것이 말해지죠. 이 기운 중에 낮은 품질로 인해서 선엄적인 것이 은폐되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자 후설도 역시 도덕적 가치는 선엄적인 것이지만 감정작용을 통해 그 가치가 대상에 부여되고 또는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부여되고 의지작용을 통해서 그 가치가 추구되는 경우에만 그 선업적 가치가 비로소 습득적 가치로 내가 체득하고 있는 가치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명지성을 선엄적인 것으로 부여받았지만 이것이 실천을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 선엄적인 것이 은폐되고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의욕의 성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 발출이 지각 해석에 직결되어 있어서 그 발출이 쉽게 통제되기 어려운 것인 반면에 의욕 발출은 감정에 토대를 두기는 하지만 감정에 직결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의욕이 무엇인가? 주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자의 의욕 개념입니다. 감정은 움직인 곳이고 의욕은 주도적 지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인용문을 보면 물음, 감정과 의욕은 어떻게 체인하나요? 체험적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본성과 감정은 하나이지만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감정은 움직인 곳입니다. 어디에로 움직여 가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네요. 어떤 것에로 움직여 간 것이 감정이다. 의욕은 주향, 주도적으로 지향함이 있는 것이지요. 좋아하고 싫어함 같은 것은 감정이고 좋아하는 색깔을 좋아하려 하고 싫어하는 냄새를 싫어하려 하는 것은 의욕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욕은 구별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인용문을 살펴보면요. 이치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인 반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 반면 의욕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욕구하는 것이다. 행동을 욕구하는 것이 의욕이다 라는 것이네요.
같은 뜻의 인용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치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욕구하는 것이 의욕이다. 의욕에 대한 성찰이 심독이라고 말해집니다. 인용문인데요. 이발과 미발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함양하였고 또 성찰하였으니 함양도 하지 않고 성찰도 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만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 경계하고 두려워하면 계신 공구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로 이것이 동정을 관통하는 것이니 단지 이것이 곧 공부이지요. 홀로 있어도 삼감에 이르러서는 즉 신독에 이르러서는 혹시 사의, 사적 의욕이 싹틀까 두려워하여 더욱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발이 이루어졌으므로 마음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다시 성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역시 안 되지요. 증자의 세 가지 성찰, 하루에 3번 성찰한다 또는 3가지를 성찰한다. 그와 같은 것도 역시 이발 후의 성찰입니다. 이발 후의 성찰, 이발심 후에 이발심을 성찰하는 것인데 이발심은 감정일 수도 있고 감정에 기반을 둔 의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적 의욕이 싹틀까 두려워하며 성찰한다. 이것은 의욕에 대한 성찰을 말한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4번째 언동의 성찰을 보겠습니다. 의욕의 성찰 다음에 4번째 단계의 성찰, 언동, 언어와 동작, 언어와 행동의 성찰인데요. 증자의 3성, 3가지 반성, 3가지 성찰은 이발 후의 성찰인데 이것은 의욕에 대한 성찰을 넘어 언동에 대한 성찰에 해당한다. 증자의 3성이란 다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증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지 못한가? 벗들과 더불어 사귐에 신실하지 못한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는가? 주자는 이 대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은 참이고 자는 자여이다. 자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성실히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전은 스승에게 전수받는 것을 말하고 습은 자기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증자는 이 3가지로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썼는데 자신을 다스림에서 성실함과 간절함이 이와 같으니 배움의 근본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순서에서도 또한 충실과 신실을 전습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자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성실히 하는 것 이랬는데요. 증자의 말씀을 보면요.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 이것은 언어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에 충실했는가 못했는가.
벗들과 더불어 사귀는 행동, 사귀는 언행이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는가? 신실했는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는 공부 행위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가? 게을리 했는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성찰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언동의 성찰이 되겠지요. 네. 언동의 성찰은 이발의 성찰과 함께 마음 보존과 본성 함양의 방식입니다. 인용문입니다. 발출하려고 하는 즈음에 성출하는 것은 사려가 싹트기 시작할 때 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려의 발출의 경우에도 삼가한다. 이것은 의욕의 성찰로 여겨지고요. 여기 사려라는 말이 의욕에 가깝다고 여겨지고요. 이미 발출한 후에 성찰하는 것은 언동이 이미 드러난 후에 살피는 것입니다. 예, 언동의 성찰이 말해졌는데요. 발출하는 것은 감정도 있고 의욕도 있으니까요. 발출한 후의 성찰에는 감정의 성찰, 의욕의 성찰, 언동의 성찰이 있다. 근데 이런 의욕의 발출 이전에 나쁜 의욕의 발출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사려가 싹트기 시작할 때 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과 염려가 싹트는 것도 원래 삼가지 않을 수 없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그렇군요. 언동의 성찰의 필요성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경물궁리가 있습니다. 경물궁리의 경물이란 경물궁리 곧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연구함입니다. 이 격자가 다가가다, 접근하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물에 접근하고 나아가고 다가서서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간단히 경물이라고 합니다. 경물의 방법은 크게 독서, 책 읽는 일과 응접 사물, 사물에 응대하여 접촉함, 으로 나눠지지만 경물의 의미는 매우 넓어서 널리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변별하는 것 또는 분명히 판단하는 것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경물은 모름지기 처한 곳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니 박학, 널리 학문하기, 신문, 깊게 질문하기, 근사, 신중하게 사유하기, 명변, 명료하게 변별하기, 판단하기가 모두 경물을 의미한다. 단지 자기에게서만 구하고 과실이 있는 것을 보기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치에 대해 한결같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주자는 불교가 하나의 공리를 구하는 반면 유교는 리일 분수에 따라 하나의 이치가 특수하게 분화되어 각각의 사물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따라 분수지리를 공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는 성리라는 공통의
성품과 물리라는 분수된 성품이 있는데요. 각 사물에 부여되어 있는 분화된 이치, 즉 물리는 사물과 만나서 사물에 다가가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마음 관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네요. 네. 다음에 경물궁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물궁리는 소이연의 근거와 소당연의 법칙의 탐구입니다. 소이연의 근거는 왜 그러한가 라는 근거를 말하고요. 소당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한 바인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소이연의 근거와 소당연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소이연의 근거는 섭리라고 볼 수 있고요. 공통된 본성, 공통된 성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소당연의 법칙은 분수지리로서 사물마다 개별적으로 차이나게 보유하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이연의 근거는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되고요. 소당연의 법칙은 사물의 존재 법칙입니다. 소당연의 법칙을 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소이연의 근거를 성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물이 지닌 이치, 즉 물리는 그 사물의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경물궁리의 효과는 심신의 수양, 뜻의 일관성과 행동의 올바름의 실현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인용문인데요. 궁리란 사물의 소이연과 소당연을 알고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 소이연을 알면 뜻에 의혹이 없고 그 소당연을 알면 행동에 오류가 없습니다. 경물궁리로 연구해낸 이치는 미발에서 함양되어 이발과 언동을 규제하고 또 이발과 언동의 성찰에서 그 기준이 됩니다. 성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이연의 근거와 소당연의 법칙이 이치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경물궁리를 통해 체득한 체인한 이치가 되고요. 이 이치는 미발심에서 함양되고요. 이발과 언동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이발과 언동의 성찰에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경물궁리의 순서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자는 궁리의 누적을 통해서, 즉 이치 탐구의 누적을 통해서 활연관통에 이르고요. 활연관통의 이후에는 유추에 의해서 이치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점수, 점진적 수행 이후에 도노, 단박 깨우침이 이루어지고 이 도노 이후에 점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런 3단계 수행 과정과 주자의 경물궁리의 3단계 과정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네요. 인용문입니다. 이른바 치지가 경물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고자 하면 사물에 나아가 즉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대개 사람의 신령한 마음은 알미 없지 않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치가 없지 않지만 단지 이치에 대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암도 극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란 책을 처음 가르칠 때에는 대학은 사서삼경 중에 하나이죠. 사서라는 건 노노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인데요. 이 사서삼경을 선비들은 공부해야 할 교과서 정도로 생각했었지요. 이 대학을 처음 가르칠 때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의 근거에 더욱 연구하여 그 궁극, 리일의 이름을 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을 씀이 오래됨에 이르면 하루아침에 리일, 하나의 이치에 의해 만리, 만가지 이치를 화련, 관통, 툭 트여서 관통하게 되니 만물의 표면과 이면, 정밀한 것과 조잡한 것에 도달하지 못함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 즉 명덕과 큰 작용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을 물격, 지지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물, 사물이 다가옴, 사물이 내게 다가옴이라는 것이고요. 지지지라는 것은 알매 지극함이라는 것이네요. 국리를 누적하면 화련관통에 이르는데 이 화련관통이 곧 본체 명덕과 명덕의 작용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고 이런 상태를 사물이 내게 다가온 것이고 알미 지극함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곧 화련관통은 물격 지지와 명명덕의 동시적 실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다가오고 지식이 지극화되는 것, 그리고 명명덕, 본래의 밝은 덕이 밝아짐, 이것의 동시적 실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자수용론의 5번째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자수양론과 불교 수행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